유튜브 온 천지 세상이 됐는데 넥스트 유튜브는 없냐? 뭐 아니면 앞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냐? 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력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레드오션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게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나 가족들의 핸드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들 핸드폰에 뜨는 콘텐츠가 다 달라요. 이거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뭐 직장 가면은 다 같은 화제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뉴스 뜨면은 다 비슷한 뉴스가 뜨고 어제 드라마 얘기 다 네. 하고 어제 스포츠 그쵸. 네. 네, 뭐 지금도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신기한 게 내가 보는 그 분야가 되게 트렌디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되고 실제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면은 다 몰라요. 지금 서로 다 몰라. 이거 봤냐 하면은 못 봤어.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편화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그룹핑을 다 해놨어요. 그 성향 차이를. 그래서 사실 그 파편화된 그룹핑은 성장 가능성이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면서도 레드오션이 아닌 게 컨텐츠 생산하는 사람은 많지만 각각의 파편화된 분야들이 또 너무 많아져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네, 분야들이 너무 많아서 그 파편화된 곳은 각각은 또 블루오션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력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생산자는 많아진 건 맞지만 파편화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화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50만 올블랑 TV의 여주엽의 유튜브 수업의 저자인 여주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올블랑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주엽이라고 합니다. 네, 미디어 회사고요.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을 회사 내에서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을 또 영입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현재 대학교에서 또 미디어 관련된 과목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유튜버가 되시기 전에는 네. 원래 대학에서 산업공학 전공하시고 석사까지 하셨잖아요. 네네. 또 졸업하시고는 국방연구소에서 네. 미사일 연구 하셨는데 완전 커리어를 바꿔가지고 유튜버가 되신 건데 네. 어떻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연구를 하시다가 네. 유튜버가 되고 이런 게 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전혀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그것 때문에 지금의 올블랑이 성장할 수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학부 때 산업공학이란 걸 하고 이제 석사 때 산업공학 하면서 랩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AI예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그때 이제 많이 연구한 게 뭐 시계열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들을 추세를 보고 이번 계절에는 이렇게 뭔가가 이제 소비가 됐고 그 다음 계절에는 뭐가 소비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를 보는 거였는데 그런 것도 연구하고 이제 뇌파 같은 것도 연구하다가 그 기회가 돼가지고 국방과학 연구소라는 데서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이제 파형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연구하고 데이터 분석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제가 조금 허리가 안 좋았어요. 네, 연구하는데 다들 뭐 그렇잖아요. 사무직들이 운동을 해야겠다. 다들 그런 고민하지 않나요? 직장인들. 이게 운동이 너무 그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좀 대회를 신청을 한 거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했는데 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3,000명 정도 지원했는데 거기서 입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난 친구들하고 결과적으로는 창업을 한 거거든요. 창업을. 네.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해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네. 근데 그때 왜 창업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제 성향이 뭔가 제가 일한 만큼의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면 좋겠다 이런 걸 했는데 또 연구직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눈여겨보면서 안테나를 켜고 있다가 지금 유튜브라는 제가 대학원 때부터 시간이 많아가지고 맨날 본 거예요. 그때 한국에는 유튜브 보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몇 년도이신 거죠? 2010년도. 2010년도. 15년 됐는데. 전이네요. 네, 15년 전에 막 유튜브 봤어요. 맨날 대학원생 때 시간 많아가지고 제가 체감하기에 너무 갑자기 정보량이 유익한 게 많아지고 있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이러다가는 이게 한글로도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스마트폰도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때 운동 대회 나가서 입상한 순간에 이거 이제는 내가 유튜브를 뭔가 할 수 있겠다. 이 운동 컨텐츠를 내가 해보자. 한국에는 운동 컨텐츠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들이랑 야 이거 통신 속도도 앞으로 빨라질 것 같다. 5G 막 나온다고 하고 스마트폰 발달하고 우리는 운동 노하우가 있고 입상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도 당연하게 이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막 만들고 막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했지만 이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근데 처음에 유튜브에다 안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네. 근데 저희가 하는 원칙이 외국에나 어딘가에서 뭔가 조회수나 키워드가 잘 잡힌 거를 위주로 골라요. 그러니까 시장에 수요가 있냐 이런 걸로 고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딱 검색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에 다 실시간 검색이 떴었어요. 뭐 1화부터 10위까지. 저희가 다 그 사이트 같은 데서 운동 관련된 키워드 가장 높은 거를 본 거예요. 봤는데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게 그 홈트더라고요. 홈트. 네, 홈 워크아웃.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운동 영상 하는 거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찍고 저 그때 편집도 할 줄 몰랐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튜토리얼을 보고 프리미어를 배웠어요. 하루 만에. 저녁 7시인가에 올렸어요. 근데 저녁 10시인가까지 친구들이랑 뭐 회의 미팅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 핸드폰 보면서 형 전화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전화가 지금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해? 딱 봤는데 핸드폰이 뜨뜻해요. 네, 핸드폰이 열받아 뜨뜻해. 있어. 네. 왜 이래? 봤더니 알람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였냐면 페이스북에 아까 7시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150만에 조회수 150만? 네, 알람을 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150만이라는 조회수의 개념이 한국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다 이 알람을 똑같이 켜놔가지고 야 핸드폰 봐봐 하니까 다 핸드폰 뜨거워요. 그때 저희가 이제 느꼈죠. 야 이거 시장이 있다. 근데 우리가 한 게 맞았나 보다. 우리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뭐 헬스 뭐 알려주고 막 이런 거였을 수도 있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량이 많은 거 위주로 수요가 있는 걸로 하니까 이게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대박이네요. 첫 영상을 올렸는데 150만이 나오고 핸드폰이 뜨거워서 과열되고 이거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건데 이게 지금 럭키 비키인가요? 완전 럭키죠. 저희가 유튜브를 바로 시작은 안 했는데 한 4개월 있다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고 바로 거기서도 이제 10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이제 노하우를 이제부터 한번 깊이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도록 이제 집중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깅 유튜브라는 게 2005년에 나왔는데 사실 지금 뭐 전 지구인들이 유튜버이거나 구독자이거나 시청자이거나로 다 되어 있어요. 네. 유튜브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이 넥스트 유튜브는 뭐야? 아니면 앞으로 유튜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강력해지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까?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유튜브 뭐예요? 유튜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완벽하게 유튜버라는 포지셔닝이 아니라 스타트업 포지셔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그 회사도 옛날부터 많이 이제 집중해서 봤죠. 2005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회사를 그때 3명이 창립을 한 건데 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뭐 스티브 첸, 아니면 뭐 체드 헐리, 뭐 자와이 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명이서 페이팔 출신들이 창립을 한 건데 이 페이팔 출신들 중에 잘 된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피터 틸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당연하게 스마트하시고 인사이트 있고 하신데 이제 페이팔 엑시 자금이 또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 회사를 열심히 봤어요. 유튜브 자체를. 그래서 그 당시에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2005년에 창립을 했는데 갑자기 2006년에 엑시스라니까 구글에다가 빨랐어요. 진짜 깜짝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06년에 1년 만에 구글에다가 그 당시에 아마 16억 달러인 거예요. 16억 달러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그 당시에 뭐 에릭 슈미트가 이거 왜 샀냐 뭐 이런 걸 이제 봤는데 안 사면 이제 미래의 구글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 봤더니 그때
유튜브의 1일 조회수가 1억 뷰. 이렇게. 네, 근데 스타트업이 1억 뷰가 1일 조회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MAU라고 하는데 이제 먼슬리 액티브 유저 뭐 이런 것들이 보는데 어떤 스타트업이 먼슬리도 아니고 그 데일리로 액티브 유저가 1억이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 친척 아니냐고, 뭐 친척 거 사준 거 아니냐고 막 이랬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당연히 MAU가 엄청 늘었어요. 계속 200%씩 막 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스타트업도 잘 돼서 스케일업이 200% 되는 것도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VC들 다 달려가지고 나도 막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공룡 같은 기업이 200%씩 성장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 한 10년 동안 2015년도까지 성장을 그렇게 계속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BM이 문제였던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화 모델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10년 동안은 우리한테 공개된 수치로는 그 BEP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네, 있었던 네. 거군요. 네, 손익분기 달성한 게 그 이유라고 돼 있고 그게 정확히는 공개 안 돼 있는데 15년까지는 공개가 돼 있어요. 10년은 적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이제 슬슬 나타났던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았죠. 유튜브가 2005년에 만들어지고 2007년도부터 iOS에서 이제 앱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드럼통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스가 유튜브를 만들었네요. 네, 거의 잡스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프로펠러 달린 그 비행기에다가 뒤에다 추진체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우리 그때 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에 스마트폰이란 개념이 잘 없었죠. 미국에는 있었지만 조금 늦게 들어왔죠. 네, 우리나라에는 늦게 들어왔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터지고 한국으로 갑자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갤럭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딱 보면서 이거 미쳤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성장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롱폼으로 갔죠. 네, 롱폼으로 가서 뭐 수익화 모델이 2007년부터 달렸었어요. 네, 그 YPP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그 2007년도에 굉장히 빨리 수익 모델을 만들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는 조회수마다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근데 이제 광고주들이 자기가 자동화된 그 AI 광고 비딩 시스템으로 자기가 어느 시간에 광고를 넣을지를 이제 AI가 알아서 해주는 그 시스템을 광고주들이 아무 때나 놓고 그게 AI가 맞는 크리에이터를 찾아가지고 그 광고주의 광고를 이렇게 넣는 시스템을 그때 구글에서 유튜브에다 탑재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컨텐츠 생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단순 영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에서 지금 이 자산이 누적되면은 월세를 뭐 계속해서 받는 것처럼 이게 컨텐츠 시장에서 이제 월세 받는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구나 해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걸 참 잘 설계한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들은 수익이 없잖아요. 그냥. 근데 유튜브는 올리면 어쨌든 되면 그쵸. 수익이 나눠진다는 게 그게 시스템이 만들기가 진짜 어렵나 봐요. 네, 그게 안 되고 일단 그 비딩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다른 플랫폼들도 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메타에서도 안 되고 뭐 클럽하우스도 안 되고 그건 뭐 지나간 플랫폼이지만 클럽하우스도 안 되고 틱톡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진출할 때 그 YPP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들어가요. 수익을 거기서 공유받을 줄 알고 근데 아직까지도 다른 플랫폼이 그게 안 되고 네. 그런 정도예요. 네, 그게 너무 시스템이 방대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유튜브의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으로 돼 있었고 네, 그게 그래도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들이 그래도 치고 올라올 수 있던 건 그래도 쇼폼. 네, 쇼폼에 관련된 것들이 또 도파민을 팡팡 터뜨리기 때문에 또 틱톡도 이제 치고 중간에 올라왔고 그래서 유튜브도 틱톡에서 이제 견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틱톡과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쇼츠가 이제 나오게 되는 되죠. 네. 모든 사람이 눈 떠가지고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다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쵸. 유튜브 온 천지 세상이 됐는데 넥스트 유튜브는 없냐? 뭐 아니면 앞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냐? 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력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레드오션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게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나 가족들의 핸드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들 핸드폰에 뜨는 콘텐츠가 다 달라요. 이거 보고 있으면 옛날에는 뭐 직장 가면은 다 같은 화제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뉴스 뜨면은 다 비슷한 뉴스가 뜨고. 어제 드라마 얘기 다 네. 하고 어제 스포츠. 그쵸. 네. 네, 뭐 지금도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 똑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신기한 게 내가 보는 그 분야가 되게 트렌디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되고 실제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보면은 다 몰라요. 지금 보면. 서로 다 몰라. 이거 봤냐 하면은 못 봤어.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편화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됐어요. 근데 그룹핑을 다 해놨어요. 그 성향 차이를. 그래서 사실 그 파편화된 그룹핑은 성장 가능성이 각각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면서도 레드오션이 아닌 게 컨텐츠 생산하는 사람은 많지만 각각의 파편화된 분야들이 또 너무 많아져서 전 지구를 대상으로. 네, 분야들이 너무 많아서 그 파편화된 곳은 각각은 또 블루오션들이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경쟁력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생산자는 많아진 건 맞지만 파편화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스 미디어 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뭐 오이 좋아하는 사람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오이 좋아하는 사람 하면 엄청 나오고 그렇죠. 오이 종류도 다양하고 오이 키우는 법, 요리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파편화된 면에서는 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다. 맞아요. 조금 더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신이 봤을 때 오이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마켓에서 이 오이 좋아하는 사람 찾으면은 이 사람을 발견할 확률이 얼마 안 돼. 뭐 10명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고리즘은 유튜브 사용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 오이 좋아하는 사람 100명이면 한 98명을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서 모이게 하고 네. 보여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레드오션이 아니라.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취향이 계속 생기잖아요. 아. 그럼 그 취향에 관련된 새로운 콘텐츠 시장은 또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리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콘텐츠 생산자가 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부동산 같은 거라고 했는데 그 측면에서 언젠가는 내가 이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고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질 때 그것을 만들 줄 알려면 지금부터 레드오션이든 뭐든 연습을 해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 된다? 네, 무조건 지금은 해놓는 게 언젠가는 무조건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조건. 유튜버를 네. 하게 되는. 왜냐하면 대표님도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막 그 연예인 분들께서 다 유튜브에 진출하시잖아요. 뭐 옛날에는 이제 개인 뭐 저기 방구석파들이 아니면 내향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덕후 얘기하고 자기 개인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슈퍼스타들도 다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나로 내가 지금 들어가면 내가 이제 뒤늦은 막차를 타는 건 아닌가라는. 그래서 저 지금 유튜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매스미디어에 익숙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거죠. 매스미디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 반대급부로는 어떤 취향이 굉장하게 발달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보편적인 것을 소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유행에 날카로운 점이 있다는 것과 양날의 검으로서 나만의 굉장히 독특한 취향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연예인 채널이 잘 되는 거는 범용적인 어떤 일반인 분들에게 했을 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기서 그 경쟁 우위가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콘텐츠는 그런 보편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레드오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 유튜버를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만약에 돈도 벌지도 못할 수도 있고 뭐 구독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전반적으로 영상이라는 이 포맷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편집과 관련된 것이라는 그 인식이 엄청 강해요. 촬영 혹은 편집, 뭐
장비 뭐 이런 것들과 연관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핸드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아무런 뭐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조회수를 많이 내는 그냥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노출되진 않았지만 아까 독특한 취향을 가진 그 그룹 안에서 인기를 많이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이게 스토리텔링에 분명하게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영상을 찍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봐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스토리텔링을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영상을 배운다는 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걸 배운다라는 거고. 영상 한다는 게 스토리텔링을 배운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쓰는 건 막 내가 그냥 아는 것들을 그냥 줄글로 쭉 쓰면은 그거 누가 읽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왜 썼는지, 그리고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나는 이걸로 어떻게 디벨롭을 시켰는지에 대한 그 플로우가 타시면은 그게 사람들이 읽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것처럼 영상도 그 플로우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일기를 많이 쓴 사람들은 좀 할 줄 알아요. 일기? 예. 초등학교 때 쓰는 건데? 예, 방학 일기. 때? 예. 방학 숙제? 방학 숙제. 그 방학 숙제 잘하신 분들이 영상을 잘 만들어요.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유튜브 자기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일기 써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일기 안 써봤다. 그러면은 지금 뭐 기록하고 있는 거 있냐? 뭐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 봤을 때 사실을 적시하는 기록을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내가 느낀 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상을 만들 때 준비가 된 거예요. 사실 적시하는 사람하고 느낌을 쓰는 사람하고 두 부류가 다 좋다는 건가요? 둘 다 첫 번째는요, 뉴스형인 거예요. 근데 나의 경쟁자가 이제 미디어 채널들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경쟁 우위가 있어야 돼요. 그들보다 정보를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다거나 더 뭔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뭐 어떤 톤 같은 거를 재밌게 해서 호소리 있게 얘기한다던가 사실 기반이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내가 느낀 점을 얘기하면 여기서부터는 경쟁자가 없어져요. 느낀 점을 얘기하면? 네, 없어져요. 왜냐하면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는 내가 선풍기를 리뷰한다 했을 때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선풍기의 스펙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랑 내가 이사 왔는데 50cm, 30cm 여기 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우리 애가 여기 손가락 같은 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 선풍기에 넣는 게 걱정이 됐는데 이 선풍기는 그게 위험하지 않도록 솜이 너무 촘촘하게 돼 있다. 이거 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독특한 이야기가 되네요. 네, 개인적인. 그 사람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경험이 다르잖아요. 네, 애가 있어도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말한다는 거는 완전하게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발표를 할 때도 이런 스토리텔링이 된 사람은 그냥 발표를 지루하지 않게 사람한테 호소로 있게 잘 전달하는 거고 나만의 컨텐츠로. 그게 아닌 사람은 보면은 무슨 말 할지 다 아는 것 같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기 쓴 사람들은 좀 영상 해보라고. 영상 해봐라. 네, 아니면 지금부터 일기라도 쓰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5세 되신 김영석 철학자님 보면 40세에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에는 60세, 70세 죽는 거였는데 40세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40세부터 나는 일기 쓰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쓰셔도 다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기라는 그 형식이 우리한테 어렸을 때부터 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뭐 일기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편안하게 욕 쓸 것들 욕 쓰고 내가 기분 나빴던 사람 있으면 그 기분 나빴던 사람에 대해서도 막 쓰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쓰고 그리고 그냥 뭐 예쁘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낙서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루틴화해서 연습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까 그 철학자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대표님도 매일 일기를 쓰시나요? 저 매일 쓰죠. 언제 쓰시나요? 저는 무조건 아침에 써요. 아침에? 네, 아침 일기? 네, 무조건 아침에 이제 어저께 있었던 일들하고 그 느낀 점들 쓰는데 네, 그게 없었으면은 영상 만드는데 무조건 지금보다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기를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20대 중반부터 썼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루틴하게는 안 썼어요. 이거의 힘에 대해서 20대 중반에 꽤 오래 쓴 다음부터 꽤 생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주 까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맨날 똑같은 잘못을 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빨리 안 나아가요. 근데 옛날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오답 노트 썼을 때 맨날 똑같이 틀렸던 거 또 틀리는 게 아니라 덜째 틀린 건 또 다시 안 틀리더라고요. 근데 일기도 결과적으로는 오답 노트였어요. 복귀하는 것처럼. 네, 결과적으로는 내가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또 실수하지 않고 그때 느꼈던 것들을 내가 강하게 써놓으니까 그 느낌이 남으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거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스토리텔링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저 크다고 생각해요. 스토리텔링일 때만 기억이 나죠. 네. 그러니까 감정도 거기에 스며들고 그러니까. 근데 일기라는 것도 느낀 점이 없으면 적시만 하면은 내가 나한테 기억을 못 시켜요. 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느낀 점을 말해줄 수 있을 만큼의 스토리텔링이 나중에는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영상에도 나중에는 좀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와. 유튜브 잘하시려면 일기 쓰셔야 합니다. 저는 일기. 일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